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대 후반이 된 경기도에 사는 아기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어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누구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저는 어디다 툭 털어놓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오랫동안 혼자 앓기만 했네요. 왜냐면 저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리니 솔직히 어디다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아물기도 했고 안정을 찾은 만큼 이렇게 익명에 기대어서 사연이라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돌싱이 되었는데요. 주변 친구들은 아직도 제가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것을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와 제 가족은 제가 결혼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제 인생을 구제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랑 아닌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저는 어릴 적부터 친구들에 비해서 동네에서 조금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자친구를 만날 기회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저 좋다는 남자들을 무조건 다 만나줄 필요는 없으니 남들보다 눈이 저절로 좀 높아졌죠. 쉽게 말해 콧대가 살짝 높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던 제가 골랐던 신랑감이니 친구들이 봤을 때에는 엄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2년차를 미처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한 제 소식을 건너 듣고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그 내막을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웬 이혼이냐면서요. 하지만 전 그저 성격 차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라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전 남편은 이 지역에서 꽤나 소문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본인의 직업 역시 7급 공무원인지라 여러모로 경제적인 걱정은 일절없는 초호화 집안이었죠. 저희 집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편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몇 년 정도 단칸방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약 5년 정도의 고생 끝에 집안 사정이 다시 일어섰지만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저는 연애 상대를 만날 때 경제적인 요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외모나 성격이 아무리 이상형에 부합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마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업하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경험도 있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한쪽에서 무너져 버리면 일어서기가 힘들 테니까요. 그런 제 경험과 기준에 있어서 전 남편은 완벽했습니다. 집안 자체도 잘 사는데 남편 직업까지 안정적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원체 위트도 많고 똑똑한 스타일이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기도 했죠. 게다가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도 잘 통하고 그리고 예비시댁 식구들 역시 걱정과는 달리 아주 친절하고 온화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집이면 다소 평범한 가정의 여자가 며느리감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반갑지 않을 법도 한데 그런 낌새가 전혀 없이 반겨주시기만 하니 모든 것이 물 흘러가듯 잔잔했어요. 재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시댁 그리고 사랑 넘치는 예비 신랑. 그땐 정말 세상이 꽃밭 같았죠.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긴 합니다. 이 세상에 백마탄 왕자님 같은 영화는 없으니 한 번이라도 의심은 해봤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혼 전에 제 모든 걸 존중해 주셨던 시부모님은 결혼 직후가 되자마자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식전에는 분명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쭉 해나가라고 응원해 주셨는데 식을 올리자마자 다니던 직장부터 그만둘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나름대로 제 직장과 일에 의욕이 넘쳤던 때라 당황스러워서 왜 그만두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봤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는데 네가 벌던 그 몇 푼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밖에서 고생 그만하고 시댁에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구나. 돈 몇 푼. 제가 버는 월급이 당연히 남편의 수입보다는 적었지만 결코 그 돈 몇 푼 때문에만 다니던 직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죠. 게다가 입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와 살아라고 하시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해 본 뒤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남편의 반응도 사실상 시부모님과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다른 뜻이 있겠냐며 이제는 여유를 좀 즐기면서 살아라는 뜻일 테니 그냥 받아들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고민 끝에 시부모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직장도 그 다음 달에 바로 그만뒀고 신혼집도 정리하고 시댁으로 합가를 했죠.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합가를 하고 나면 고부 갈등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친딸처럼 정말 잘 챙겨주시기만 했습니다. 시댁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딱히 해야 할 가사일마저 없었어요. 그야말로 호사를 누린 거죠. 주말이면 어머니랑 백화점 쇼핑을 따라다니며 마사지 받고 그냥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거든요. 정말이지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딸이 된 기분이랄까요?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단 하나 은근히 부담을 주신 건 있었죠. 바로 손주 소식이었는데요.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정말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죄송하고 감사해서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부담이 점점 들기 시작했죠. 좋다는 약은 아무리 구하기 힘들어도 무조건 구해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하나같이 그 가격대며 해외 각국에서 들여오는 진귀한 이름의 약재들까지 사실상 저보다도 저희 시부모님이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함에 꼭 보답을 하고 싶었죠. 어차피 남편과 저는 신혼생활이 좀 짧더라도 아이를 빨리 가지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가지면 오히려 될 것도 잘 안 된다는 게 임신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했죠.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아이는 저희에게 빨리 찾아와 주었어요. 평소에 시부모님이 어찌나 신경을 써주셨으면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보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게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입니다. 그 정도로 빨리 깊은 소식을 안겨다 드리고 싶었거든요. 친딸보다 더 친딸처럼 챙겨주신 시부모님 덕분에 매일을 휴가처럼 지냈으니 그 감사함을 이렇게나마 보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원하셨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죠. 평소에 절 대해주신 것만 봐도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면 정말 축제라도 벌어질 줄 알았는데요. 제가 아이 소식을 알려드리자마자 엄청나게 좋아하신 건 맞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바로 나왔던 대답이 좀 의외였죠. 아가야,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정말 수고했어. 그럼 너네 이제 분가 준비도 슬슬 시작하려무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갸우뚱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저를 곁에 끼고 지금보다 더 아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대답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무턱대고 너를 합가하자고 불러드렸지만 그게 며느리 입장에서 편해봤자 얼마나 편했겠니. 이제는 네가 홀몸도 아니니 분가해서 남편이랑 오붓하게 맘 편히 지내는 게 태교에도 좋을 거야. 물론 네가 원한다면 출산 후에 집으로 다시 돌아와도 좋단다. 육아는 도울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쩜 이렇게 배려심이 깊으실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야말로 감동이었죠.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도 제멋대로일 테고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질 텐데 저 역시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게 괜찮을까 하고 생각했던 적도 없진 않았거든요. 이런 제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친정에도 임신 소식과 함께 이 이야기들을 모두 전달했죠.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에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사돈댁의 태도가 정말 훌륭하시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천천히 분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는 아니었는지라 남편이 혼자서 도맡아 준비를 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좀 의아했던 순간이 또 있습니다. 당시 분가를 준비하는 상황이 무슨 전셋집 계약 기간에 쫓기는 상황도 아니었고 시댁에서 천천히 움직이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무슨 기한에 쫓기는 사람처럼 일도 제쳐두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더라고요. 이번에 알아보는 신혼집은 아이랑 함께 새 출발하는 집이니 알아볼 것도 많고 이것저것 비교도 많이 해보고 싶은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사진만 몇 장 보내놓고 이 집으로 한다 라고 문자만 달랑 보낸 뒤 덜컥 계약을 하고 왔죠. 아무리 제가 안정기가 아니었다지만 집이라는 게 무슨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만에 집을 고른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결혼 전에 신혼집 구할 때는 이렇게까지 서두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워낙 시세 높은 집들 중에 고른 집이라 그런지 막 골라도 다 괜찮은 집이긴 했습니다. 나중에 실물을 보고 나서 완전히 안심하긴 했죠. 그렇게 조금씩 짐을 옮기고 나중에는 센터를 불러서 큰 짐까지 모두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사 직후에는 몰랐는데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니 시댁 생각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해주셔도 너무 잘해주셔서 더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친정에 전화한 횟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자주 시댁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도 간간히 전화는 드렸지만 제일 자주 전화를 드린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친구처럼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 연락을 잘 받으셨는데 어찌된 게 시간이 갈수록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 부분 역시 좀 갸우뚱했어요. 어머니는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 거의 없으신데 말이죠. 어쩌다가 전화 연결이 되더라도 손주 잘 있는지만 체크하신 뒤 서둘러 끊어버리시곤 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건지 저는 괜히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졌네요. 하지만 임신 초중기 때의 호르몬 문제겠거니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건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되기 마련이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평소에 아끼던 턴 테이블이랑 LP판이 안 보인다고 하길래 생각해보니까 이사할 때 그걸 안 챙겼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었습니다. 시댁에 안부차 한번 들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오랜만에 뵙고 못 챙겼던 물건들도 한 번에 챙겨서 나오면 되겠다 생각했죠. 주말에는 어머님, 아버님도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한산한 평일 낮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늦지막히 방문했다가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돌아오면 딱 좋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도 어머님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먼저 가 있으면 되겠다 싶어 시댁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해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뵙는 가사도우미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다들 어디 가셨냐 물으니 그분은 자긴 오늘 처음 온 직원이라 잘 모른다고 대답하셨죠. 그래서 원래 일하시던 도우미분들은 어디 가셨냐고 다시 여쭤보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밖에 나가는 것만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장이라도 보러 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한 저는 별 생각 없이 원래 제가 지내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던 그 방이 대변신을 했더라고요. 새 침대, 새 옷장, 그리고 새 화장대까지 말입니다. 그저 큼직한 가구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게 침대 위에는 이미 누군가 쓰고 있는 듯한 꽃무늬 이불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그저 손님방으로 꾸몄다고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누군가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바보 같았던 게 전 그 광경을 보고서도 어머님이 그저 아버님과 각방을 쓰려고 꾸려놓은 방인 줄 알았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새 방을 발견한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금세 서둘러 남편과 제 짐부터 챙겨두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일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나간 휑한 집안은 왠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들른 시댁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추억에 잠겼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공간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워낙 큰 집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 공간은 없었거든요. 주방의 한켠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가사도우미분이 계셔서 제가 잘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어보니 안에 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저는 참 집구조가 희한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문을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좁은 크기의 공간과 함께 위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치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고는 하지만 집안에 공간이 나오고 그 안에 공간이 또 나오다가 계단까지 나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계단을 올라가 봤죠.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니 별건 없었습니다. 단지 좁은 다락방이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저기 물건이 많이 쌓여있는 걸로 봐 그냥 창고처럼 쓰는 공간인가 보다 했죠. 그런데 다락방 한 구석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보이길래 집어들어 보니 남편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앨범이 가득가득 쌓여있더라고요. 평소에 어릴 적 사진은 거의 없다고 했었던 남편. 하지만 여기에 그의 유년 시절이 잔뜩 모여있길래 마치 보석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발그레한 볼에 유치원생 남편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사진까지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사진들을 왜 나한테 보여주지 않은 건지 내심 섭섭하기까지 할 정도로요. 그런데 저는 사진을 구경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임산부다 보니 잠깐만 머리를 대도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잠든 지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래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깥을 보니 이미 해는 뉘어지고 있었고 저는 민망한 마음에 다락방에서 어서 내려가 인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웅성거림은 금세 사라지더니 다락방에서도 내려다 보이는 마당 쪽으로 소리가 옮겨갔습니다. 그냥 시부모님들이 대화하는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시끌하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누가 왔나 싶어서 다락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죠. 그 순간 저는 들으면 안 될 이야기는 물론이고 봐서는 안 될 사람까지 보고야 말았습니다. 맨 처음 본 장면은 바로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대화였는데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휴, 그 요물 같은 게 눈치라도 챈 건지 요즘 전화가 너무 자주 온다니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의 입에서 나온 요물이 저를 말하는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이어서 대답하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요물이 저더라고요. 그래? 내가 주의를 좀 주고 싶어도 뭐라 말할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말이야. 에휴, 엄마가 그냥 연락 무시해. 그것밖엔 답이 없어.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순간 꿈인 줄 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털썩 주저앉고 나니 그제서야 꿈이 아니라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충격받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너 걔 애기 낳기 전까지는 말 조심, 입 조심, 단돌이 잘해야 한다. 알지?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그리고 네가 그 집에서 있는 동안 내가 며느리한테 이야기는 잘해놓을게. 걔도 애기를 너무 바라니까 이해는 하고 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야. 며느리? 분명 대화 속의 걔는 정황상 저인데 제3의 이모를 며느리라 칭하니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죠. 내가 오해한 건가? 다른 사람 욕을 한 건데 그걸 나라고 착각한 걸까? 라며 생각하던 찰나에 저 멀리서 남편에게 걸어오는 한 여자가 자기야 뭐해? 고기 다 익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여자를 보며 남편은 응 자기야 엄마랑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 라고 대답했고 시어머니 역시 그 여자에게
며느라, 너 먼저 먹고 있어라 라고 말하네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정말 많은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시댁 앞마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야외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남편 집 마당이 딱이었거든요. 말이 스몰 웨딩이지 웬만한 웨딩홀보다 훨씬 크고 넓은 정원이라 그곳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죠. 생각해보면 시댁에서 결혼식 하자는 아이디어의 주인이 바로 시부모님이었거든요. 거기다 남편과 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너무 높아서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1, 2년 정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애가 일찍 들어서면서 아기의 출산날을 기념일 삼아서 혼인신고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혼인신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건 역시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어요. 저는 당시에 그저 스몰 웨딩의 혼인신고 늦추기까지 완전 신세대시다 라고 생각했을 뿐 다른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와 저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 하나씩 퍼즐이 맞춰 떨어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미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남편, 그 광경을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알 턱이 없는 그들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요즘 로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남편이 숨겨둔 그 부인은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의 집안 역시 대단한 것 같았고요. 더 이상 제가 들을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했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저 인간들, 차마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가 받은 충격이 뱃속의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까봐 그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앞마당에서 한껏 흥이 올라 잔치를 벌이는 동안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쪽문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무슨 쥐새끼라도 된 것처럼 느껴져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신혼집이 아닌 친정으로 내달리듯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일이 지나도록 가족들에게도 아무 말 않고 남편의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혼자 생각에 잠겼죠. 남편 놈은 불안했는지 저에게 전화를 몇십 통이나 해댔고 결국 친정에도 연락을 하길래 제가 여기 있다는 것만 말해두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자 머릿속이 깨끗하게 개이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나름대로 노선이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신혼집으로 가서 남편을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 제가 본 이야기들을 모조리 꺼냈죠. 또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보태면 집안 자체를 박살내버리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사실 다락방에서 눈물만 흘렸지 사진 한 장 찍을 정신도 없었던 저지만 마치 증거물이 넘치는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 방법이 잘도 통하더라고요. 남편은 덜덜 떨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모조리 털어내는데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새끼는 유부남이 맞았죠. 무려 3년이 넘었더라고요. 원래 부인과는 3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고 아이 없이 살기에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온 가족이 아이를 미친 듯이 원했대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다른 여자 하나를 호구 잡아서 사기 결혼을 시켜 애 낳는 기계를 쓰고 버릴 셈이었던 거죠. 남편은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간추려 보면 딱 저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 때 온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고, 설마 주변 친지들까지 모두 사기 결혼인 걸 알고 연기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객행 알바들이었답니다. 저 그 얘기 듣고 진짜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어요. 온전히 저희 집안 사람들만 거기에 앉아서 가짜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던 거였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묻고 싶지도 않아서 그만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짐 싸들고 꺼지라고 했죠. 또 시댁 인간들에게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물론이고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시모에게서 전화 한 통 오더니 미친 소리를 해댔죠. 얘기는 전해 들었다. 어차피 니들 법적 관계도 아닌데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조용히 애 낳고 나가라. 그렇게만 해주면 니네 가족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 내가 주마. 그럼 됐잖아. 전화기 너머에 심은 목소리는 정말 칼 같았습니다. 정말 모녀지간처럼 지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본색이 저딴 인간이었는데 나 혼자 좋아서 방방거렸구나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죠. 지금 하시는 말씀까지 모조리 녹음했습니다. 애를 낳고 돈을 받아가라고요? 이 지역에서 어머니 때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정말 미친 소리를 잔뜩 하시네요. 남편 새끼 유부남이었던 증거들에 그 녹음본까지 보태서 그대로 고발해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여자가 당신 집안을 어떻게 박살낼 수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전화기를 박살내듯 바닥에 내던져버렸고 그날 하루는 정말 미친 듯이 울기만 했네요. 그렇게 다음날부터 저는 변호사란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쪽 집안에 말해둔 것과 달리 저에게 딱히 증거를 할 게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공동명의의 신혼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증거들만으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죠. 그렇게 마음 제대로 고쳐먹고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곡소리 들으면 금방이라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에 젖어 태교만 하고 살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뱃속 아이를 놔두고 변호사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막장을 헤쳐나가고 있는 건지 정말 다 놔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하지만 애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서요. 제가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아이도 함께 사라지는 거고 저희 부모님 역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릴 테니까요. 그렇게 이 악물고 버티다 보니 드디어 끝이 보이는 날은 다가왔습니다. 걱정과 달리 아이는 순산할 수 있었고 그 끔찍한 집에서 신혼집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돈도 받아냈네요. 하지만 그 돈은 절대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건네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 이 사기 결혼과 임신 일에 대해서 동네에 떠벌리지 말아달라는 뇌물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제가 굳이 입을 다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퍼질 건 알아서 퍼지더라고요. 이미 남편놈의 이중생활은 동네를 넘어 그놈의 회사까지 퍼져나가는 중이고 듣자 하니 시댁 인간들은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돈이 차고 넘치는 놈들이니 조만간 이사 가겠죠 뭐. 저는 졸지에 자금이 풍족해졌네요. 그 더러운 위장용 신혼집은 받자마자 팔아버렸죠. 그리고 엄청난 금액의 돈까지 모두 제 손으로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 집부터 바꿔드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더러운 돈 그냥 돌려줘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사기 결혼이라는 미친 짓거리에 노란한 대가라고 생각하니 단 한 푼도 돌려주기 싫더라고요. 제가 먼저 알아채지 않았더라면 저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의 얼굴도 못 보고 그놈들에게 버려졌겠죠. 지금도 가끔 지옥 같은 꿈을 꾸지만 만약 늦게 알아챘더라면 그게 더 지옥이었을 거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후회보다는 위안을 삼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쏟으면서 그리고 저와 가족들도 챙기면서 과거를 잊고 단단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인 여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인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그런 다음부터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영상을 접했죠. 이곳 사연도 그러다가 챙겨서 듣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제 이야기도 사연으로 보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어요. 저랑 남편이 늦은 나이에 결혼했던 터라 제 나이에 비해서 자식들이 비교적 어립니다. 그리고 남편은 10년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남편은 살아생전에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외제차가 3대나 있었고 서울에 건물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잘 나가다 보니 주변에 여자도 많았어요. 그러기에 저는 남편과 살 때 항상 여자 문제로 소가리를 해야만 했죠.
그때는 참으로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추억이 되었네요. 아무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남편은 위암에 걸려서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고생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잘 자다가 잠자듯이 조용히 갔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있던 건물을 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려움이나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죠. 그래도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불우한 이웃들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항상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제가 앞에서 아들이 2명이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은 의사인데 30대 때 결혼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의사 생활을 하며 잘 살고 있죠. 첫째 아들을 못 본 지 오래되어서 많이 보고 싶네요. 그래도 잘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아들의 행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남편과 똑같이 사업가예요. 하지만 남편과 다르게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죠. 이혼도 한 번 했고요. 그런 둘째 아들은 저에게 언제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둘째 아들도 첫째 못지않게 잘 살 수 있게 말이에요. 그러던 중 둘째 아들이 재혼을 했어요.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그러나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아들이랑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그래서 재혼했을 때 손을 꼭 마주잡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정말 고맙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보자꾸나. 네, 어머니,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잘 모실게요. 그래. 말만 들어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제 둘째 며느리는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진짜 잘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좋은 며느리 둬서 부럽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도 며느리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저것 챙겨줬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뉴질랜드에 있는 첫째 아들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아버지가 주신 건물 말이에요. 그냥 영석이 주세요. 영석이한테? 그럼 너는? 솔직히 저는 그 건물 없어도 잘 살아요. 근데 요즘 영석이 힘들다면서요. 저는 괜찮으니까 영석이한테 물려주세요. 그래도 그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희 처가 기분 상할 수도 있고. 집사랑이랑은 이미 얘기 끝냈어요. 집사람도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마음 편하게 그냥 영석이 주세요.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자식들은 부모 재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법정 공방을 벌이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건물인데 말입니다. 솔직히 제 아들이 하는 말이어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첫째 아들에게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진짜 괜찮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둘째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물을 물려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꼭 성공할게. 그래서 나중에 형한테 이 은혜 꼭 갚을게, 엄마. 그래. 꼭 그래야 해. 세상에 너희 형만한 사람 없다. 꼭 나중에 은혜 갚아. 응, 엄마.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도 저를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니다. 나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니? 나중에 네 형님에게 전화라도 해. 알겠지? 그럼요. 어제 벌써 형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렸고요. 그래, 잘했다. 그럼 된 거야. 이후 저는 제대로 법적 절차 밟아서 남편이 준 건물을 둘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걸 계기로 둘째 아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점차 하던 사업을 일으켜 세웠죠. 저는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외국에서 의사로 성공해서 잘 살고 둘째 아들 사업도 점점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근데 그때부터 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건물을 물려주기 무섭게 둘째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죠. 첫 시작은 바로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가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죠. 그런데 밥을 먹던 며느리가 갑자기 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던 저랑 둘째 아들이 며느리를 보면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오물오물 하더니 퇴하고 뭐를 뱉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돌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죠. 어머, 그게 뭐니? 돌이니? 네, 어머니, 밥에서 이게 나왔어요. 밥에서? 어머 세상에, 요즘 쌀에도 돌이 있니? 말도 안 돼.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아들이 저에게 물었죠. 이 밥 엄마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지. 근데 세상에 쌀에 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니?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갑자기 젓가락으로 자신의 밥그릇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글쎄 며느리 밥에서 돌이 잔뜩 들어있지 뭐예요.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집 밖으로 뛰어나갔죠. 둘째 아들은 잠시 당황하다가 며느리를 쫓아서 밖으로 나갔고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10분 후쯤인가 둘째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말했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일부러 밥에 돌 넣었죠? 내가? 내가 왜? 뭐 때문에? 나 모르게 지금까지 이 사람 시집살이 시키셨잖아요. 내가? 내가 언제? 엄마, 요즘 세상에 무슨 시집살이야. 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인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붙잡고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가야,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너를 시집살이 시켰다고 그러니?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어머님 말씀대로 형님보다 부족하지만 노력할 테니 제발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제가 며느리랑 둘째 아들을 붙잡고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왜 거짓말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뻔뻔하게 계속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만 괴롭히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며느리 머리가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전화해서 진지하게 말했죠. 아무래도 네 처말이다.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병원에라도 데려가봐. 심각한 것 같다. 아픈 건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엄마인 것 같은데?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엄마, 저번에 그 사람한테 물도 뿌렸다며? 내가? 내가 언제? 계속 형수님이랑 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괴롭혔다던데? 그런 적 없다.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래, 네 처가 거짓말을 하거나 머리가 어떻게 됐거나 난 그런 적 없다. 네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해. 제가 남편 이름까지 거니까 둘째 아들이 제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며느리랑 다시 한번 이야기해본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아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 사람한테 그런 적 없어? 그 사람은 엄마가 본인 뺨까지 때렸다던데? 아니다, 진짜 아니야. 진짜 기억 안 나? 저번에 그 사람 보고 엄마가 은미년이라고 욕도 했다던데? 은미? 여기서 왜 걔 이름이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람 보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은미는 제 남편의 애언녀 이름이에요. 남편이 5년 동안 은미라는 이름의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 때문에 평생토록 시달렸죠. 그런데 제가 며느리 보고 그 여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막 울먹거리면서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알겠다고 며느리랑 다시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며칠 뒤에 전화해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죠. 며느리도 저에게 전화해서 사과했고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말하길래 넘어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것은 바로 제 칠순 잔치 때였습니다.
사실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칠순잔치를 생략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첫째 아들도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칠순잔치를 해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손님들도 못 올 텐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손님들 못 오시면 그냥 우리끼리 저녁 먹으면 되지. 그래도 칠순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사실 내심 속으로는 좋았습니다. 잔치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매불망 칠순 잔칫날만 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칠순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간직했던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잔치 준비하느라 애들이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먼저 식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 칠순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식당이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았더니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어디긴, 지금 식당 앞이지. 근데 너네는 지금 어디니?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를 기다렸고 두 사람은 30분 후에 모습을 나타냈죠. 저는 차에서 내리는 둘째 아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오늘 잔치 취소된 거니? 그냥 우리끼리 먹게? 그게 말이지, 엄마. 엄마, 정말 기억 안 나? 뭐를 말이니? 그동안 이 사람 괴롭혔던 거 정말 모르는 거야? 또 그 소리야? 엄마가 말했잖아. 엄마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런 며느리를 보았죠. 그런데 울던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꼭 고칠 수 있어요. 요즘 못 고치는 병은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니? 고칠 수 있다니, 병이라니. 제가 꼭 어머니 고쳐드릴 거예요. 다시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며느리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식당 앞으로 구급차 한 대가 왔어요. 그리고 그 구급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리더니 저를 끌고 가려고 했죠. 순간 무서워서 둘째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영서가?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야? 엄마, 치료받자. 치료받으면 분명 고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 이거 나요. 저는 그렇게 남자들에게 끌려서 구급차에 태워졌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향했죠. 도착하고 나서 제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정신병원이었죠. 저는 그제야 모든 일을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을 속이고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은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발악했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다. 모두 둘째 며느리가 꾸민 흉악한 계략이다. 소리쳤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저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둘째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보러 왔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들을 붙잡고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며느리가 다 꾸민 짓이라고 했죠. 그러나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둘째 아들에게 그랬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의 내연녀였던 은민연이랑 며느리를 착각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를 괴롭혔다고요. 제가 아니라고 외쳐도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둘째 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무려 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찾아오던 둘째 아들도 발길을 끊었죠. 정말 그곳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곳은 멀쩡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렸죠. 어떻게든 제 억울함을 풀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그 병원에 새로운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유달리 저를 많이 챙겨줬죠. 간호사 말로는 제가 돌아가신 본인 할머니를 많이 닮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를 붙잡고 사정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뉴질랜드에 있어요. 간호사님, 요즘 우리 큰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한 번만 전화하면 안 되나요? 아시잖아요, 할머님. 전화는 금지세요. 알죠. 아는데 제발 이렇게 부탁해요. 딱
5분만 통화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자 간호사는 몹시 곤란한 표정으로 고민하더니 몰래 전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몰래 제가 있던 병실로 와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줬죠. 그 간호사 덕분에 저는 뉴질랜드에 있는 큰 아들에게 전화해서 모든 일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격분했어요. 그리고 당장 그 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큰아들 친구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상담한 후에 저를 바로 퇴원시켰죠. 저는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나와 큰아들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잠시 동안 생활했어요. 절대로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에겐 말하지 않았죠. 당연히 큰아들도 둘째 아들에게 제가 병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요. 제가 병원에서 나와서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말했죠. 재수씨가 곧 출산해요. 말로는 딸이래요. 그리고 재수씨가 좀 사치를 부리나 봐요. 사치? 저번에 영석이랑 통화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재수씨가 돈을 많이 쓴대요. 그걸로 싸움도 여러 번 하고요. 그래? 그리고? 요즘 재수씨가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명의를 계속 본인 명의로 돌려달라고 떼쓰고 있다네요. 그래서 영석이가 고민 중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 걔 믿으면 안 돼.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어내라고. 제가 말해도 영석이가 들을 놈도 아니고 이제 어쩌죠?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하마. 내가 기필코 그냥 가면을 벗길 거다.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아주 몰래 며느리 뒷조사를 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증거를 바로 둘째 아들에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복수를 위해서는 더 극적인 연출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손녀 돌잔치 날까지 기다렸죠. 시간은 흐르고 드디어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통해 돌잔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냈죠. 시국 때문에 그런지 소수의 손님만이 초대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증거를 들고 돌잔치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모두 모여있을 때 둘째 아들과 며느리 앞에 나타났죠. 제 예상대로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째 아들이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오신 거야? 어떻게 나왔어? 내 형이 빼내줬다. 형이? 언제? 형한테는 언제 전화했어요? 근데 왜 엄마한테 손녀 태어났다는 말도 안 했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사람이 전화하지 않았어요? 집사람 말로는 병원에 직접 가서 말했다던데. 돌잔치 때도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거부했다며. 제가 그러디? 제가 며느리를 쏘아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아니야? 응,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못했다니? 왜?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말 못했지. 근데 왜 나한테는 엄마가 거절했다고 거짓말했어? 그건 마땅한 변명이 생각나지 않았는지 며느리는 자꾸만 말컷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무섭게 노려보다가 둘째 아들에게 들고 온 상자를 건넸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상자를 보면서 저에게 물었죠. 이건 뭐예요, 엄마? 엄마, 선물이다. 선물? 뭘 이런 걸 줘요, 엄마. 죄송하게.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나저나 엄마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제 집사람이 그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거지? 일단 그 상자부터 열어봐. 그럼 다 알게 될 거야. 상자요? 아들은 그렇게 물어보면서 상자를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 들었던 것들을 모조리 보았죠. 그걸 보던 아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런 둘째 아들을 지켜봤죠.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로 돌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돌잔치에 온 손님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상자를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바로 돌상을 엎었습니다. 그 바람에 순식간에 돌잔치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괴성을 지르면서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뭐? 무슨 짓? 정 궁금하면은 당신도 상자 안을 봐봐. 상자? 도대체 거기에 뭐가 들었다고 이래?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가져온 상자 안을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둘째 아들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죠. 이쯤 되면 그 상자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들고 간 상자 안에는 며느리의 외도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서 잡은 며느리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불륜이었죠. 알고 보니 며느리가 제 아들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손녀까지 데리고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증거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죠. 돌잔치를 앞둔 손녀가 진짜 제 손녀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돌상을 다 엎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지? 너희 처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이 증거들을 봐라. 이래도 네 처 얘기를 믿을 거야? 그리고 저 아이가 진짜 네 아이가 맞아? 유전자 검사는 해봤어? 그런 거 안 했지. 당연히 내 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당장 해봐. 그러고 나서 돌잔치를 해도 늦지 않아.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한번 말해봐라. 저 남자는 누구니? 언제부터 바람 피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단순 친구예요, 어머니.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너는 단순 친구랑 호텔도 떠나더니? 너 솔직히 말해봐라. 저 아이 정말 내 손녀 맞아? 맞아요. 제가 설마 남편 아이도 아닌데 거짓말 했겠어요? 너는 그럴 수 있지. 일부러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은 네가 뭔 일 못하겠니? 며느리는 절대로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랬죠. 내일 당장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겠다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을 믿지 못하냐고 하면서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죠. 응, 이제 당신만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내일 유전자 검사에서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솔직히 말해. 진짜 내 아이 맞아? 당신 아이 맞아. 그러니까 제발. 당신을 믿어달라고? 아니, 안 믿는다니까. 당신 우리 엄마가 아픈 것 같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지? 당신이 꾸며낸 말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가 진짜 나를 그 내연녀랑 착각하고 괴롭혔어.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할게.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해. 둘째 아들은 그리 말하고는 손님들을 모두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돌아갔죠. 이틀 동안 둘째 아들은 저랑 함께 큰아들이 마련해둔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뒤에 다음날에 바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죠.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녀가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 검사 결과를 며느리에게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이래도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미안해 여보.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속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그게 말이 돼? 이제 솔직히 말해봐. 이 남자는 언제부터 만난 거야? 결혼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결혼 전부터라고? 당신 진짜 무서운 여자구나. 이 남자도 알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본인 아이라는 거. 알고 있어. 내가 말했어. 그럼 우리 엄마가 당신 괴롭혔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미안해. 그제야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직접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런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이 물었죠.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데? 건물 때문에. 건물? 설마 내가 물려받은 건물을 당신 명의로 하려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못하게 막을까봐?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봐. 응, 당신 미친 거 맞아. 병원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었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를 1년 동안 병원에 넣었으니 나도 죽일 놈이네. 죽일 놈이야.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죠. 저도 그런 아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네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둘째 아들은 바로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고소는 무서웠는지 며느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대로 며느리와 이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조용히 몸만 나갔죠. 둘째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죠. 엄마, 제가 미쳤어요. 내가 미쳐서 엄마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어요. 이 죄를 다 어떻게 해. 솔직히 너에게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 1년 동안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나를 찾아오지도 않는 너에게 너무 서운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용서하겠다는 말은 못해.
엄마에게 시간을 좀 다오. 엄마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죽일 놈인데 어떻게 용서까지 바래.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잘못을 빈 다음부터 날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제 마음을 풀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 아들을 보니 저도 어느새 서럽고 서운했던 감정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둘째 아들과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아들도 모르고 당했던 건데 제가 어떻게 계속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혼당한 둘째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며느리가 일부러 제 아들에게 접근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 때문이겠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딸처럼 생각하며 예뻐했네요. 저는 모든 일이 해결된 후에도 불면증 때문에 내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좋은 대로 상담 치료를 받았죠. 그랬더니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밤에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물려받은 건물을 저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일단 그 건물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참으로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죠. 제가 직접 당한 당사자인데도 믿을 수 없는 사연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아픈 기억들이 치유될 것 같아서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주변 없지만 열심히 써서 사연을 보낸 저희 이야기를 잘 풀어주실 채널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해요.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생각은 단순히 저만이 가진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여겼었죠. 다들 나처럼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있겠지. 다들 나처럼 없어도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살겠지. 주어진 대로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오겠지 하면서 살았는데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될 만큼 배신감이 들고 사는 게 허무했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저는 이남 1녀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젊었을 때 같이 의류사업을 하셨고 다행스럽게도 잘 되어서 저희 형제들은 좋은 환경에서 부족감 없이 넉넉하게 자랄 수 있었네요. 덕분에 오빠들이나 저는 크게 다투거나 욕심을 부리는 일도 없었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를 느껴본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저를 잘 챙겨줘서 그런 것도 있고 워낙에 조용한 성격들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성격 자체가 온화하시고 다정다감하셔서 집안에 큰 목소리를 낼 만한 문제 자체가 생긴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사회를 위해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기부도 많이 하시고 주변의 이웃분들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도 많이 하러 다니시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남에게 배려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저희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되어야지 돈이 많다고 다가 아니란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돌봐줄 줄 알아야 한다. 명심하면서 생활하거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저희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집이 어려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었고 그 모습에 부모님도 매우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을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고 꼭 우리 부모님 같은 따뜻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전문대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런 남자를 처음 보게 되었네요. 무거운 물건이 들어오면 남들은 옮기기도 싫고 정리하기도 싫어서 구석으로 몰아놓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정리할 때까지 서로 눈치만 보며 미루기 일쑤였는데 외근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와 쌓여있는 박스를 항상 자기가 먼저 정리하는 남자를 보게 되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해내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신기하리만치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더군요. 신기한 마음에 얼마 동안 지켜본 결과 그 남자의 상의는 두 벌이었고 하의는 매일 같은 것인 듯 했습니다. 의류회사에 다니면서 자신이 입는 옷에 신경을 쓰지 않는 직원은 처음이라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더니
혹시나 생활이 어려워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일 수도 있으니 일단 두고 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도 신경이 쓰이셨는지 회사에서 나온 옷 한 벌을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직원 눈에 띄지 않게 부모님이 주신 옷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선물해준 옷은 단 한 번도 회사에 입고 나오질 않고 매일 똑같은 옷만 입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서 준 건데 입질 않으니 당황하기도 했고 속이 조금 상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도 용기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저번에 그 옷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저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은 옷 한 벌로 생활하면서도 그걸 아버지께 드린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매우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네요.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마음에 한번 내려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고 가시더니만 얼마 후 갑자기 회사에 없던 유니폼이 생겼습니다. 하얀색과 하늘색 상의로 번갈아 입을 수 있게 해주셨고 검정 바지가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입는 그 사람을 위해 바지도 베이지색과 남색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하셨더군요. 전 직원에게 유니폼을 돌리긴 했지만 입는 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셨고 저와 부모님은 그 사람이 유니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가 선물 받은 옷을 드렸던 그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야 말았네요. 오랜 지병을 앓고 계셨다고는 하나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너무나도 컸는지 그는 한동안 회사에 나오질 못하더군요. 회사에서는 마음 추스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넉넉하게 배려해 주었고 그는 겨우 다시 회사에 나왔습니다. 며칠 새 살이 빠졌는지 그가 평소에 입던 유니폼이 크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그래도 그는 아픔을 딛고 평소와 다름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저는 그 전보다도 더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지만 그는 저를 번번이 거절했어요. 그의 반복되는 거절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를 거절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랑 너무 다르게 살아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만나겠어요. 잘 사는 집 자제분과 좋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굴 만나고 그럴 사람이 못 돼요. 그때 그 말을 듣고도 놓아줘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어린 마음에 더더욱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때를 썼어요. 결국 그 남자도 제 마음을 받아주더군요. 저는 부모님께 형편이 좋지 않은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건 죄가 아니야. 돈이 많다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남을 깔보는 사람이 나쁜 거지. 사람은 성격이 우선인 거다. 행여나 못 사는 남자와 결혼해서 후회할 것 같다거나 그 사람의 힘든 삶을 같이 짊어지기 싫을 것 같으면 당장에 그만두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흔쾌히 결혼 허락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도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 찾아갔을 때 우리 집과 너무도 다른 환경과 분위기에 좀 놀라기는 했네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앉혀놓고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장가 보내기가 힘들어. 그럴 형편이 안 돼. 혹시라도 돈을 바라는 거면 우리가 해줄 게 없으니 이만 가보거라. 저는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정작 자기 집인데도 고개를 떨구며 좌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네요. 저희는 허락을 바라고 온 것이지 기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능력도 되니 그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비 시모는 제 말을 듣고 갑자기 화색이 돌더니 그때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우리 집이 더 힘들게 됐어. 난 몸도 약해서 이 나이에 일을 나갈 수도 없고 그동안 큰애들 믿고 생활비 받았었는데 혹시 그런 거로 둘이 싸우고 생활비를 끊는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네. 생활비를 얼마나 드리는지 예비 시모한테 대놓고 여쭤볼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싸울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해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그건 결혼 후에 생각해도 될 일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부모님 도와드리는 건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도 저희 집이 여유가 있기도 하고 남편이 부모님 회사 직원이니 결혼식 비용도 대부분 우리 집에서 부담했어요.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남편 자존심을 생각한답시고 전세금만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집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는 해도 좋은 일에 쓰시느라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매년 꾸준히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돈 모아서 부모님께 전세금 받은 거에 이자까지 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네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 현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20살 때부터 동생 학비, 생활비, 월세 등을 부담해왔다고 하더군요. 월세보다 전세가 그래도 부담이 덜할 텐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 아버지가 지병 때문에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빚이 산더미라고 하네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어렵게 자란 남편이 참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남편이 결혼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동생 학비 내느라 남들 다 놀 때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사고 싶은 거 뭐 하나 사질 않았을 테니까요. 매일 똑같은 옷 입고 회사 다닌 거 보면 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활했는지 안 봐도 다 알겠더군요. 앞으로는 결혼했으니 많이는 못 드리고 월급 받을 때마다 용돈이나 조금 드려야겠다는 남편의 말에 오히려 제가 그래도 어머니 섭섭하시지 않게 챙겨드리라고 했네요.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처가댁에서 일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저희 오빠들도 모두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엄청 바쁜 모양이더군요. 저희 부모님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2-3시간은 먼저 출근하고 퇴근도 훨씬 늦고요.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종종 있기도 했지만 저는 남편이 힘들지 않다면 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다 생각이 있으니 그렇지 않을까 싶었지요. 남편이 회사를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부모님 회사를 그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무리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돼서 계속 일을 할까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친구네 집에 가면 친구 엄마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회사를 제가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일에 대한 욕심이 큰 것도 아니었으니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미련은 없었어요. 아이가 13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오롯이 아이만 보면서 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참 행복했네요. 주부가 적성이 잘 맞았나 봐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다가 제가 일을 하지 않으니 생활은 확실히 어려워지더군요. 아이랑 좋은 데도 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싶고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했었는데 그래도 남편에게 월급이 적다고 탓하거나 부족하다는 내색을 하진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힘들어 보이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회사를 옮기면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었죠. 힘들면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 자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더 좋은 회사 가서 더 좋은 대접 받으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이야기에도 남편은 꿋꿋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남편이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전 묵묵히 응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밀려서 회사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던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이랑 손잡고 교회를 다녀왔지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전화가 불이 나게 울리더군요. 부랴부랴 전화를 받아보니 병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팔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다가 그랬어? 제가 난리를 치니 옆에 서 있던 작업복을 입고 있던 어떤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작업이요? 여보, 당신이 왜 공사장을 갔어? 전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공사장에 가 있다니요. 그것도 일요일 아침에요. 남편이 뭔가 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도 나고 황당하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가씨가 병실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난리를 치더군요. 오빠가 이렇게 알아 누우면 우리 엄마 치료비는 누가 대? 아가씨, 치료비라뇨? 언니 몰랐어요? 우리 엄마 암이라 얼마 못 살아요. 오빠가 간신히 보태줘서 약이라도 타니까 그나마 살았는데 이제 우리 엄마 어떡해. 오빠가 돈 안 대주면 우리 엄마 못 살 텐데.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남편이 왜 일요일에 공사판에 갔던 건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던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네요.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기도 했지만 저한테 짐이 될까봐 혼자 끙끙 앓던 그 속은 오죽하겠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려볼까 하고요. 그런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혼할 때 전세금 해준 것도 꼭 갚아드리고 싶었는데 갚기는커녕 모아둔 돈도 없거든요.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제가 씀씀이가 큰 편도 아닌데요. 아무튼 제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네요. 저는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일할 때라곤 거기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요즘 회사 많이 바빠요? 내가 좀 도와줄까? 우리 딸한테 부탁할 만큼 바쁘진 않아. 오빠들도 있으니 걱정 말고 넌 애나 잘 키워. 이제 중학생이니 엄마가 옆에서 잘 봐줘야 사춘기도 넘기는 거야. 저렇게 말하는 친정 아버지한테 사정을 말할 순 없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를 보태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나오고 시댁이 어려워 제가 일을 해야 한다고는 더더욱 못하겠고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14년 만에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회사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 회사였고 다른 회사는 다녀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옷 만드는 걸 공부했던 터라 아버지 회사 같은 의류회사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지원하려고 하니 마음에 걸리더군요. 이쪽 바닥도 참 좁은 바닥인데 혹시나 아버지가 알게 되면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일을 안 구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 자존심이고 경력이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무데나 이력서를 넣으러 다녔습니다. 몇십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결국 구하긴 했네요. 동대문 지하상가에서 재봉지라는 일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구한 일자리라 참 감사하고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굳어서 할 수 있을는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실습으로는 많이 했지만 막상 회사에서는 제가 직접 재봉질을 할 일이 없었고 생각도 안 했던 터라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 병원비, 시어머니 병원비를 댈 생각으로 일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하는 재봉질이지만 어설픈 내색을 안 하고 싶어서 손가락에 재봉질을 하는 실수를 범하면서도 입술을 꽉 물고 일을 했습니다. 재봉질은 친정엄마가 정말 잘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꾹 참아가며 일을 했네요. 허리며 어깨며 다리며 손가락이며 어디 하나 안 아픈 데 없이 다 쑤셨고 엄마가 일한다고 불만이 가득 섞인 딸의 투정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생해서 남편에게 돈을 다 주고 나니 마음은 뿌듯하더군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가 지옥 같은 날도 있었지만 그렇게 6개월을 버텨내니 남편도 회복해서 다시 일을 나갈 수 있었고 저는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하고 다시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까 싶기도 했는데 막상 일해서 돈을 벌고 나니 다시 쉬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여행도 한번 못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돈 벌어서 여행이나 한번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더 일하면서 일하는데 재미를 붙여서인지 전보다는 덜 힘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 요즘 별일 없지? 사돈처녀 많이 이뻐졌더라. 골프 치는 줄 알았으면 그동안 같이 치러 다니자고 할 걸 그랬어. 골프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부부 동반 골프 모임 있어서 나왔는데 사돈처녀랑 사부인이 계시더라고. 에이, 엄마가 잘못 봤겠지. 우리 시댁 골프장 갈 분이 아니에요. 인사도 나눴는데 너랑 정서방도 요즘 잘 지낸다고 하시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더군요. 뜬금없이 골프장이라뇨.
통화를 끊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끝나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고는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베란다에 골프채들이 있더군요. 골프는 비싼 운동이라 전 엄두도 못 내는데 이게 어찌 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오르려던 걸 꾹 참으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골프장에서 저희 부모님 만나셨다면서요? 언니! 혹시라도 언니가 오해할까봐 말해주는 건데요. 우리 오늘 골프장 처음 간 거니까 오해는 말아요. 눈치 빠른 아가씨는 제가 더 말을 할 수 없게 미리 선수를 치더군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저도 일단 처음이라 하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괜히 속 좁게 행동을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비싼 운동이긴 하지만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는 비교적 무리가 없는 운동으로 골프를 택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친정엄마 말씀대로 운동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면 식구들하고 같이 다녀볼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혼자 여러 상상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해보았습니다. 결혼 전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선택한 사람에게 놓인 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게 제 몫인데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불만으로 느꼈던 것 같아 반성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시댁에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가씨는 몸이 약해서 일을 잘 안 나갔고 어쩌다 직장을 구했다가도 자주 일을 그만두는 탓에 저희가 지원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저처럼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어 했는데 먼저 그림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딸이 원하는 학원은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다투었네요. 저는 빚을 내서라도 아이가 원하는 건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능력껏 가는 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며 형편에 맞는 공부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견딜 수 없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고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깟 학원비 몇 푼 때문에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게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했는데 아이를 가르칠 형편이 안 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통장 보여줘봐요. 남편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저는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돈 없어. 내가 엄마 치료비랑 생활비로 다 드렸어. 어머니한테 효자 노릇하느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을 못 가르친다고? 그게 말이 돼? 왜 계속 자기가 다 부담해야 해? 거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하는 건데? 저는 남편의 뺨을 후려쳤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도 불안해서 그런지 제 뒤를 따라 나오더군요. 저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집안 곳곳을 뒤지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시길래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이 사람이 돈을 다 썼대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자식 하나 있는 거 뒷바라지를 못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니, 진단서 어디 있어요? 병명이 뭔지, 무슨 암인지, 얼마나 치료가 필요한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언니 왜 그래요 진짜? 이러다 엄마 쓰러지겠어요. 아가씨가 절 뜯어 말렸지만 제 화는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더 미칠 지경이 되었네요. 저는 시어머니 화장대 서랍장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런데 사진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이게 뭐예요? 에펠탑? 사진에 적힌 날짜를 보니 4년 전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그 사진 뒤로는 수많은 사진 뭉텅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유럽 여행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 있었는지 TV에서만 봤던 온갖 명소들에서 찍은 사진들이 천지더군요. 저는 돈 번다고 딸 하나 제대로 못 챙겨주고 같이 여행 한번 못 가서 어디 가까운 바다라도 가볼 생각에 죽어라 일만 했는데 그런데도 결국 그 돈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또다시 여행을 미루고 좋은 것도 못 사고 못 입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저는 눈이 뒤집혀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진단서 끊으려고요. 이렇게 여행을 다녀도 괜찮을 정도면 지금 다 나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어머니,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팔을 뿌리치며 말씀하시더군요. 너 다 알면서 온 거 아니니? 뭘요? 나 안 아파, 멀쩡해. 그거 확인하러 온 거잖아, 너. 남편은 그제서야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돈 120만 원을 벌어서 남편을 주면 시댁에 100만 원씩 드렸다네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번 돈에서 따로 100만 원을 또 드렸다고요. 기가 차서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이건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게다가 아가씨랑 시어머니가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줬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이랑 제가 19년을 살았네요. 게다가 아가씨가 오빠를 속이려고 거짓말로 암투병 중이라고 했던 건데 남편은 이미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매달 생활비를 드리려면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해야 제가 이해해줄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네요. 시댁이 돈을 흥청망청 쓰도록 멍청이같이 뒷바라지해준 남편이나 그지처럼 빌빌거리며 용돈 탓쓴 시댁이나 저는 이제 정 떨어져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동안 보냈던 시간도 돈도 믿음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바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이혼한 지 올해로 3년째 되어가네요. 친정에 손 벌린 덕분에 딸은 외국 대학을 갔고 저도 함께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한국에 와서 친정에 와 있는데 자꾸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자다가도 화가 치미는 날이 많아요. 그래도 여기서 사연 들으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같이 화도 내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구독자분들에겐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결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사연을 신청합니다.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대학교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4살 차이였는데 제가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휴학을 길게 하는 바람에 그이와 같은 4학년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같이 학교를 다니며 정이 들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는 연애를 하면서 크게 다투어 본 적이 없었어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만점 남자친구였죠. 제 나이 30이 되자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집안에서 저희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막무가내였던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저와 살림을 먼저 차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시며 응원해주시고 신혼집에 부족한 게 있으면 사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우리 부부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작은 쪽방에서 20평대 아파트를 사주셔서 그곳으로 살림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기로 했죠. 물론 시부모님께도 더 잘하려고 했어요. 매번 저를 무시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으셨지만 그동안의 불효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주는 모욕감은 배로 늘어났고 친정 부모님에 대한 모욕도 가리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없는 집에서 왔으면 살림이라도 잘하든가.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너희 부모가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야? 이래서 없는 것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월등하게 부자인 것도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금만 더 참아. 우리가 먼저 살림 차리신 게 아직도 안 풀리셨나 봐.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걸? 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회사로 돌아갔을 때 회사에서 저를 받아줄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제 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름 회사에서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직원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맞벌이를 하게 되니 살림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훈계를 하셨어요. 여자는 말이야.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네가 뒤에서 남편이 잘 되게끔 뒷받침해야 우리 아들이 진급도 잘 되고 하지 않겠니?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님,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누가 그러고 살아요. 저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그 재량을 마음껏 펼칠 생각입니다. 오빠하고 같이 벌어서 하루빨리 시부모님께 빚을 갚아드려야죠. 라고 제 생각을 뚜렷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어른이 말하면 네 어머님 하면 될 것이지.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건 어디서 배웠니? 네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던?
하면서 또 친정 부모님을 들먹였어요. 게다가 팔랑귀였던 남편도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회사는 그만 다니고 아이를 갖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의 태도도 달라질 거고 저한테 막말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거라고 설득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막말이 계속되었고요. 저는 남편과 평생 살 거니까 제가 양보하기로 결심했어요. 직장을 그만둘 때 대표님과 많은 동료들이 아쉬워했답니다. 대표님은 나중에 꼭 돌아오라고 했고 저는 그 약속 꼭 지키세요 대표님. 전 꼭 이 회사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하며 아쉬운 이별을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고 매일 어머니에게 욕을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입으로 저를 조종하시며 온종일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거의 반년을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냥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꾸만 저희에게 인공수정을 해보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며 저를 타박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끔뻑하고 잘 듣는 효자라서 병원을 찾아가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어요. 그런데도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막말은 계속되었고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며 욕을 하셨어요. 네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낳았길래 임신을 못하니? 혹시 네 엄마 과거가 지저분했던 거 아니야? 아니면 네 과거가 지저분했던가? 내 말이 맞지? 하며 역겨운 말로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들었다간 쫓겨나서 친정으로 갈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건 정말 큰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매번 저를 보시며 화를 내셨어요. 제가 전업주부가 되고 석 달이 지나자 남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화장 좀 하고 있어라. 못 봐주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그 이가 맞는지 의심했었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는 저를 꾸밀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모습이 궁상맞아 보였는지 자주 혀를 차곤 했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효자의 팔랑귀였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길들여졌고 제 앞에서 대놓고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장인 장모가 차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준다는데 나는 이게 뭐냐? 진짜 생각할수록 억울해. 라면서 저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어머니 아들 아닐까봐 그렇게 막말하는 거야? 라고 시어머니가 들리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남편과 함께 저를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태생부터가 잘못된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는 둥, 없이 사는 것들은 고마운 것도 모른다는 둥. 저는 욱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화를 삭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행히 시어머니가 댁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코를 골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사이가 멀어졌어요. 서로를 건드리지 않기로 암묵적인 약속이 된 거였죠. 게다가 잠자리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 지나면 남편이 다시 올 줄 알았지만 그이는 거실에서 따로 자는 게 적응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어서 저는 내심 한번 화를 내니 효과가 있구나 싶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참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온다는 문자를 남기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어요.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화가 나서 시댁으로 남편을 불러들이는 거였죠. 결혼 전에는 남편이 마마보이의 무개념 인간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죽든 싫든 제 남편이었고 저는 그이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어요. 거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유혹하는데 제 팔을 뿌리치며 뭐 하는 거야? 당신이랑 나 냉전 중 아니었어? 그게 그렇게 하고 싶냐?
가서 잠이나 자! 라고 하면서 저에게 무안을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눈물까지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거야? 나는 당신한테 뭐야? 그러자 그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갈라서자. 그게 서로를 위해 편하겠다. 엄마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힘들잖아. 나도 힘들어. 중간에서 그냥 죽겠다고. 아이도 안 생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마저 깨졌으니 헤어지는 게 낫겠어. 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미 직장도 버렸고 아무것도 없이 남편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당신한테 나는 그렇게 우습고 별것도 아닌 존재였어? 라고 눈물을 쏟으며 물었어요. 그러자 그이는 이미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라며 위자료는 두둑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존심을 굽히고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다신 어머니한테 화내거나 막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 하지 마. 당신이랑 나 이렇게 쉽게 끝날 사이는 아니잖아. 남편은 그렇게 울며 비는 저를 보고 비웃었어요. 화도 났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상처를 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저 하나만 희생하면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엔 다시 남편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그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저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랬죠. 그런데도 남편은 시댁을 자주 갔어요. 가끔은 시댁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기도 했고요. 이러다 정말 이혼당할까 싶어 저는 시댁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저녁이 되기 전에 시댁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할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화가 나 있고 괘씸하게 생각하시니 그런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 벨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 죄송해요. 집을 잘못 찾았네요. 하고 몸을 돌리는 순간 열려있는 현관문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여자가 닫으려는 현관문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라며 저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많이 당황하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예요. 저와 이혼을 하고 재혼할 여자가 분명했죠. 저는 남편을 향해 걸어가서 물었습니다. 이래서 이혼하자는 거였어? 저 여자랑 재혼하려고? 뭐 숨길 것도 없지. 맞아. 당신이랑 나 이제 남 같잖아. 아니야? 당신도 이제 그만 포기해. 뭐 주워먹을 게 남았다고 버텨? 라며 저에게 막말을 뱉었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그러게 말이다. 그 정도 눈치를 줬으면 알아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들어보니 너희 각방 쓴 지도 꽤 됐다며? 그런 게 무슨 부부라고. 빨리 헤어지고 각자 인생 찾아가는 걸로 해라. 여기까지 왔으니 밥을 먹고 간다면 말리진 않으마. 라고 큰 소리를 치셨어요. 저는 머리에 뭔가를 맞은 것처럼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다리를 붙잡고 어머니, 제가 모두 잘못했으니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아이도 빨리 낳을게요. 하며 빌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깨지 않으려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시기가 지나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다르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내쫓기로 하셨습니다. 그날 아무도 없는 집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으로 들이닥쳐 캐리어를 꺼내고는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며불며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자포자기한 저는 대충 짐을 쑤셔넣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결국 갈 곳이 없던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딸이 되긴 싫었지만 달리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배를 누르자 반갑게 맞아주신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고는 말없이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고 부모님의 위로를 받았답니다. 잘 왔다, 잘 왔어. 이거사,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어떻게 참았니? 더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니. 하며 엄마가 저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 딸 잘 헤어졌어. 내가 그런 집안인 줄 알면서도 조금 기다려봤는데 역시 그대로구나. 라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되었던 저를 포근히 안아주는 가족이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작은 방 하나 얻을 위자료를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부모님도 저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은 시댁 식구들과 계속 엮였다간 화병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며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소원대로 그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들였답니다. 4개월의 시간 동안 저는 집에서 먹고 자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아빠는 제가 한심해 보였는지 저에게 다시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취직해야죠. 아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저를 받아줄 거예요. 하고 대답했죠.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개발된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전부 다 해서 150억에 팔았단다. 저는 눈만 끔뻑끔뻑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일인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을 없이 살다가 150억이라는 액수를 들으면 무슨 기분이 들까요? 저는 농담인 줄 알고 피식 웃었다가 아빠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서서히 믿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은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아빠는 얼마 전에 남편의 회사 건물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저에게 건물 내 작은 회사를 운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디자인 일을 계속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남편의 회사와 같은 층이었는데 일부러 그 자리를 사무실로 썼습니다. 직원들과 비서까지 뽑아서 제법 크게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CEO가 되었죠.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남편과 마주쳤는데 모른 체하고 지나갔어요. 그러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1시간 뒤에 제 사무실을 찾아와 저를 찾더군요. 남편을 들여보낼지 묻는 비서에게 순간 꺼지라고 전해줘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참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게 의자에 앉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사실을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무시하고 시어머니가 괄시하던 며느리는 없어. 더는 할 말 없으니까 꺼져. 그랬더니 그이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그 여자랑은 진작부터 별거 중이야. 나 같은 놈은 맞아도 싸. 그러니까 나 좀 때려줘. 그리고 용서해줘. 제발 부탁이야. 나 당신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화해하고 같이 회사를 키워보는 거야. 당신도 나 믿지? 하며 손발이 발휘되도록 비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인간은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엔 저를 상간녀로 만들려고 했어요. 정말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었지만 남편을 조롱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럼 꿇은 김에 그 무릎으로 사무실 한 바퀴 돌아봐. 그럼 당신과의 재결합을 다시 생각해볼게. 라며 비웃었어요. 남편은 그럴까? 까짓거 2바퀴 돌게. 하고 허허 웃으며 네 발로 사무실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사랑했던 남자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정말 꽝이었나 봅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았어. 나도 당신 생각 많이 났어. 생각해볼게.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난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할 준비가 되었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야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라고 하며 온갖 아부를 다 떨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그이와 재결합을 약속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보고 싶다며 빨리 만나자고 보채기까지 하더군요. 저를 그렇게 미워하던 두 사람이 돈이 많은 제가 되니 순식간에 감정이 변하나 봅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함께 식사하기로 한 날 저는 퀵을 보냈습니다. 바로 고소장이었죠.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지냈는지 모르니 찾아올 곳이 회사밖에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아가,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우리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내 맘 알지?
하며 콧소리를 섞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왜 그렇게 미우셨나요? 가난해서요? 아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마음이었지. 절대 네가 가난해서 그랬던 건 아니란다. 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역겨워서 당장이라도 구역질이 날 것 같더군요. 저는 비서를 호출해서 방송을 키라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회사에 큰 소리로 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던 음성을 녹음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던 음성까지도요. 저는 항상 준비를 해왔답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음성이 남편의 회사 전체에 퍼져나가자 시어머니의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다 뭐니? 아가, 제발 내 아들 살려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니? 어머님, 저를 그렇게 괴롭혔으면 이 정도는 감수하셨어야죠. 그리고 당신, 잘 가. 앞으로 지금 하는 일로 취직은 힘들 거야. 당신 회사 대표한테 이미 말을 전해놨거든. 그냥 알바 자리나 알아봐. 그렇게 저는 복수를 제대로 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보내 불륜의 증거와 언어 폭력 등의 자료를 모았고 많은 위조료를 받게 되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상간녀와도 이혼 소송을 해서 많은 돈을 뜯겼답니다. 남편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사업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지만 하는 일마다 모두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돈이란 돈은 다 쓴 시댁은 결국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평화로웠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2년이 지나고 우연히 시어머니를 길에서 만났어요. 저희 아파트 입구에 박스가 굉장히 많아서 폐지를 주우러 오시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시어머니가 구루마를 끌고 와서 박스를 챙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남편은 지금 공사장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이의 발목을 완전히 묶어버려서 들어갈 회사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후회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진작에 이혼할 걸 너무 참고 너무 늦게 빠져나온 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결혼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으려고요. 남자들은 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사람과 살고 계신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좋은 날씨 만끽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